모에션동만한 와인은 없죠. 네. 실제로도 이제 모에션동이 다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네. 와인 메이커도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돈피리온 만드는 셰프죠. 네. 셰프라고 할 수 있는 양조가드가 네. 이제 한 10년 하다 보면 모에션동으로 넘어가거나 지금도 현재 이제 모에션동을 만드는 양조가가 돈피리온 만드는 양조가입니다. 오, 가성비가 좋은 거네요. 정말 가성비가 좋은 거죠. 이걸 꼭 먹어야겠구나. 네. 자, 메인라이프 지금 와인 취미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름의 공부 중 그리고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 사회의 서재 꽁띠님과 같이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와인 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기를 오늘 다지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 일단 와인 하면 우리가 뭐 잘하는 건 레드, 화이트,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사람들이 좀 알게 된 게 스파클링, 샴페인 뭐 이런 것들까지 조금은 알게 됐어요.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나요? 아니면 그 정도인가요? 이거 말고 이제 굳이 구분을 따지자면 로제가 하나 추가가 될 수 있고요. 로제. 네, 네네. 그리고 모스카토처럼 모스카토. 네, 좀 스위트한 와인 이렇게 보통은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레스토랑 갔다가 이렇게 잔와인으로 모스키토 하나 달라고 했다가 모스키토. 네, 완전 모스키토. 그 직원이 대놓고 막 이런 그 직원이 좀 매너가 없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실수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 외국말인데 그렇잖아요. 모스카토 네. 아와 이거 차인데 네. 아니 좀 뭐 잘못 발음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갑자기 모기를 달라고 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네네. 괜찮습니다. 모스카토가 진짜 달콤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가볍게 먹기는. 모스카토가 이제 세계에서 네. 가장 이제 대중화된, 가장 값싸게 맛있게 먹을 수 네. 있는 디저트 와인이기 때문에 스위트 와인 입문하실 때는 네네. 그냥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네. 그냥 모스카토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레드, 화이트, 스파클링과 샴페인은 다른 건가요? 그렇죠. 스파클링이 이제 큰 분류고 네. 그 안에서 이제 프랑스의 상파니 지역에서 이제 국가에서 규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걸 이제 샴페인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러면 샴페인이라기보다는 이 분류 안에서 스파클링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없겠네요. 기본적으로는 샴페인도 스파클링의 한 종류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로제가 있고, 그리고 모스카토, 뭐 이런 그렇죠. 정도 쭉 있는데, 그것들의 차이는 또 어떻게 그렇게 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사용하는 포도가 다른 게 첫 번째가 있고요. 네네. 두 번째로 이제 양조 방식이 다른데 이 와인 기초를 다지실 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겠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음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음식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파스타를 먹는다고 치면 이제 재료가 있고요. 그걸 파스타를 만들어주는 셰프가 있다는 말이죠. 네. 이 두 가지가 와인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재료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포도가 되겠고요. 포도 품종. 그렇죠. 네네. 포도의 품종이 있고 품종 중에서도 똑같은 품종인데도 뭐 날씨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당도가 올라오고 다르게 발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산 몇 년산이 그 그렇죠. 연도의 날씨가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그 네. 몇 년산이 중요한 그 거고. 와인에 적혀진 그 연도가 적혀져 네네. 있죠. 그걸 빈티지라고 하는데 그 연도가 와인을 만든 연도가 아니고 포도가 생산된 연도를 말하게 되는 네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한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편해요. 아까 스파클링과 샴페인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스파클링이 소고기 정도의 아주 큰 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특별한 지역에서 아주 좋은 퀄리티를 만드는 것들을 따로 이제 세부 카테고리로 빼서 분류를 하고 있고 그게 샴페인 한우로 치면 이제 횡성 한우 정도가 되겠죠. 이제 요거는 이제 재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원산지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양조 방식이 다른 거죠. 네. 그래서 스파클링도 색깔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색깔이 뭐 레드, 화이트, 로제가 있듯이 스파클링도 레드 스파클링, 화이트 스파클링, 로제 스파클링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같은 포도 품종인데 어떻게 방식이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레드도 나오고 화이트도 그럴 수 나오고 있는 색깔이 거죠. 달라진다는 네,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재료가 아니라 이제 셰프 영역이 되는 거죠. 신기하네요. 그건 뭐예요? 아이스 와인? 아이스 와인은 이제 얼음으로 만드는 와인이 아니고 네네.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 우유를 얼렸다고 쳐봐요. 네네. 우유를 얼리면 상당 부분 수분이 그냥 얼음으로 돼버리고 나머지는 유지방과 이제 고소한 부분만 남겠죠.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포도가 너무 안 익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대로 와인을 만들면 이거는 핏이 너무나 시큼하고 이제 맛이 없는 와인이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걸 졸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를 확 얼려버려가지고 얼려요? 수분의 함량을 확 줄여버리면 덜 익은 포도지만 그 안에 이제 포도록의 성분은 농축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아주 달게 만든 게 이제 아이스 와인입니다. 얼려가지고 수분을 날려서 이 그렇죠. 밀도를 높게 어떻게 한다. 보면 가장 이제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가장 이제 포도로서는 매력이 떨어지는 아주 덜 익은 시큼한 포도를 아주 정반대로 아주 달콤한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셰프의 마법이 바로 아이스 와인이라고. 그래서 아이스 와인을 먹었는데 많진 않잖아요. 이렇게 주로 얄쌍해가지고. 그런데 되게 그 달콤하고 맛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굉장히 비쌉니다. 굉장히 맞아요.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유를 1리터를 얼려가지고 네. 그 중에 액기스만 썼어요.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나올 거잖아요. 아이스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한 그루가 나와서 원래 이대로 다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을 만들면 20병을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얼려서 액기스만 쓰는 바람에 2병밖에 안 나오는 거죠.
원가의 차이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이스 와인은 비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스위트 와인을 만드는 대부분의 방식이 다 이렇게 농축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 자체에서 당도보다 더 달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과일보다 더 달게 느껴진단 말이죠. 농축을 시키니까 로스가 많이 발생을 해서 원가가 올라가는 건데 모스카토는 신기하게도 이거를 농축하지 않으면서도 스윗하게 만드는 방법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와인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입문하는 스위트 와인 입문하는 와인이 바로 모스카토가 되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재밌죠. 네. 그 레드 와인 같은 경우,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 그 온도가 보통은 그러니까 그 와인 냉장으로 해야 되나 그런 것들 뭐 보관 따로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죠. 아, 그래요? 예, 네. 기본적으로는 오래 보관하실 때는 이제 온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네.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와인의 변화가 빨라지죠. 변화가 빨라진다는 거는 이 처음에는 맛있는 와인이었던 것이 어느 순간까지는 괜찮다가 어느 순간 딱 넘어버리면 식초 같은 약간 시큼한 맛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와인의 과일로서의 매력은 떨어지고 묵은지가 너무 묵은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무 물러 터지고 한때는 김치였는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김치가 아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 변화를 가속화시키는 게 온도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오래 보관하는 좋은 와인 같은 경우는 온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온도가 그럼 대강 몇 도 정도예요? 보통은? 대부분은 레드 와인은 한 16도 그리고 16도? 사실 다른 와인들 같은 경우도 16도 이하 이하로 하고 있고요. 보통 은 12도에서 16도 사이로 보관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오, 그러면 아주 낮아야 되는 건 아니네요, 온도가.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만약에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다거나 하면 그냥 지하실에 넣어놓으면 뭐 크게 무리 없이 오래 보관할 수 있고요. 실제로도 냉장고가 없던 예전에 구대륙에서도 대부분 다 지하 셀러에다가 보관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조금 차갑게 마시면 더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긴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소믈리에들은 와인의 서빙 온도라고 하죠. 서빙 온도라는 건 이제 실제로 마실 때 온도하고 보관 온도는 조금 다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보통 그 마실 때는 레드 같은 경우에는 상온 그 온도대로 마시는 게 좋고 화이트나 이런 거는 좀 차가운 게 좋은가요? 그렇죠. 이제 화이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 그러니까 대충 이제 봤을 때 조금 이제 시큼한 와인 시큼한 와인들은 이제 냉장고에 넣어놓고 드신다. 그 다음에 시큼하게 좀 덜하고 색깔이 좀 진한 애들은 레드 와인이죠. 레드 와인들은 좀 꺼내놓고 상온에 드신다 라고 보시면 그냥 가장 단순하게는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바스켓 이런 데 와인 담겨 있고 얼음 있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서빙 온도와 보관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요. 화이트 와인도 대부분은 한 12도 정도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서빙을 할 때는 6도에서 8도까지 낮추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아이스버킷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 타닌 뭐 신맛도 타닌, 있고 그렇죠. 바디감이 어쩌고 뭐 하는데 대강은 알겠어요. 뭐가 무겁다 뭐 이런 걸 알겠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좀 맛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나오는 그 용어들을 조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탄닌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쓴맛입니다. 쓴맛. 쓴맛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탄닌이 이제 어떨 때 나오느냐 요거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그 레드, 화이트, 로제 색깔까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제 포도가 있습니다. 포도는 알과 껍질이 있죠. 이 중에서 그 적포도, 청포도 둘 다 알은 투명해요. 그렇죠. 투명한 색입니다. 껍질의 색만 다른 거죠. 여기서 와인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껍질까지 넣나요? 그렇죠. 그렇죠. 레드 와인은 왜 빨간색이 되냐라고 하면 포도의 과일, 그 과육 자체는 투명한데 껍질에 들어가기 때문에 레드 와인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포도를 먹을 때요. 알만 쏙 빼먹으면 어때요? 상큼하면서 달콤하죠? 근데 껍질까지 씹어먹으면 어때요? 약간 껍고 이제 불쾌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거를 적절하게 조화를 해서 와인에 넣었을 때 그거를 레드 와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껍질이 들어가서 레드고. 그렇죠. 그래서 로제는 왜 되냐? 레드가 되다 말아서 로제예요. 그래요? 그래서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껍질을 뭐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안에서 우려낸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로제 와인 같은 경우는 짧으면 1시간, 하루 이내 아주 살짝 담갔다가 빼면 그게 탄닌이 별로 없으면서 색깔은 예쁜 핑크색이 나오는 로제 와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샤브샤브처럼 살짝 담갔다가 하는. 저는 이제 홍차에 좀 많이 비유를 하는데요. 그 우려내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따뜻한 물을, 아주 뜨거운 물에다가 홍차를 예를 들어 한 3일을 우려냈어요. 그러면 굉장히 떫은 와인이 나오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아주 탄닌이 높고 바디가 높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바디가 높다는 거는 다른 말이 아니고 뭔가 이 액체 안에 물질이 많은 거예요. 물질이
물질이 많으려면 과일도 잘 익어야 되고 뭔가 그 껍질도 많이 들어가야 되고 뭔가 물질이 많아서 내 몸에 혀에 느껴지는 게 많을 때 뭔가 무거운 느낌이 든다. 그렇죠. 네. 그 말은 뭐냐면 내 혀를 많이 자극된다. 이럴 때 바디감이 높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화이트 와인보다 레드 와인이 바디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이트 와인에는 과육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껍질이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레드 와인에는 과육도 들어가 있고 껍질도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레드 와인에 탄닌이 항상 있는 것이고 바디감도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런 차이가 있군요. 네, 그래서 색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바디감도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진할수록 그렇죠. 더, 네. 마치 이제 색깔이 이제 반투명하면 색깔을 칠하다만 수채화처럼 껍질이 많이 안 들어갔거나 아니면 껍질 자체 쓴맛이 별로 없는 되게 여리여리한 포도를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만약 색깔이 진짜 불투명하게 뭐 유화 물감처럼 아주 두껍고 비치지도 않아요. 그러면 굉장히 탄닌감도 높고 그 안에 뭔가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로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색깔 있게 하면서도 그렇죠. 화이트 와인 쪽에 좀 가까운 그런 맛을 그렇죠. 내는 어떻게 보면 거네요. 하이브리드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이트 와인 같은 상큼한 매력은 있는데 뭔가 다르게 화이트 와인보다는 조금 더 다른 뭔가 성분이 들어간 거죠. 껍질이 들어갔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 레드보다는 화이트 와인을 좀 더 좋아하는데 화이트 와인을 먹어봤을 때 처음에는 진짜 그 좀 단 것만 좋아했다가 요즘에는 단 거보다는 오히려 안 단 거. 화이트 와인인데 안 달게 상큼하게 되게 심플한 그런 것들이 더 땡기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다 나이 들면 평냉의 맛을 알게 되듯이.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이인 것 같아요. 와인도 음료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뭐 어렸을 때 커피를 주면 맛있다고 먹었을까요? 사실은 이제 아메리카노를 먹었을 때 아이들이 맛있게 먹을 리는 없거든요. 아이일 때는 설탕을 좀 넣고 프린도 넣고 우유도 넣고 이렇게 좀 마시기 편하고 달콤한 음료가 입에 잘 잠기게 돼 있고. 그냥 코코아죠. 그거. 그렇죠. 아무래도 와인도 아마 조금 처음에 뭐 태어나서 처음 먹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도 조금은 당도가 있고 마시기 편한 스타일들이 맛있을 거예요. 근데 먹다 보면 내 감각이 좀 짙기 시작을 하고 좀 더 오래 마실 수 있는 좀 더 드라이하고 상큼한 산도가 있는 와인들이 아마 땡기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 드라이하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드라이하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당도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당도가 근데 사실 대부분의 와인들은 다 드라이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포도에 원래 한때는 이제 달달한 당분이 들어 있었죠. 우리가 먹을 때 달콤한 과일처럼요. 근데 그게 다 알코올로 바뀐 거죠. 알코올로 바뀌면서 이제 드라이하게 되는 건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마셨을 때 드라이한 느낌을 주는 대부분은 당도 유무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탄닌이 가장 큽니다. 쓴맛이 들어오게 되면 약간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 느낌이 들면서 거기서 사실 드라이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나는 단 거를 정말 너무 싫다. 커피를 먹을 때도 단 한 번도 시럽을 타본 적도 없고 내 인생에 단 건 없다 라고 하시면 일단은 레드와인 쪽으로 먼저 취향을 트라이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반면에 그런 사람보단 내 인생은 단 것투성이야. 모든 게 단 거야. 이런 사람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은 아마 화이트 와인이 조금 더 마시기 편하다고 느끼실 거고, 왜냐하면 화이트 와인에는 쓴맛이 없고 레드 와인은 쓴맛이 있다. 일단 이거를 가장 잘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맛있는 건 역시 모스카토다. 모스카토죠. 네. 와인을 아무것도 안 먹어봤다.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처음에 온 뉴비 분이 나이가 연령대가 좀 어리시다 라고 하게 되면 높은 확률로 모스카토를 맛있다고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 일례로 제가 작년에 할머니를 찾아뵈러 갈 때 모스카토 하나 들고 왔어요. 원래 술을 거의 안 드시는데 모스카토 정도 드시지 않을까? 일단 도수도 한 4도 정도로 아주 낮은 데다가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드려봤는데 한 잔 딱 드시더니 나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술 태어나서 처음 마셔봤다. 내가 이 술을 못 먹고 내가 눈을 감을 뻔했다라고 하시면서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잘 못 드시는 분들을 드시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 약간 작업용 그런 술로도 쓸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응용하셔서 효도 선물로 하실지 작업용으로 쓰실지 그걸 잘 선택을 하셔서 어쨌든 와인을 잘 모르는 초보자분한테 여러분들이 와인을 소개할 때 모스카토가 가장 이제 가격 부담도 없고 도수도 낮은 데다가 이거는 웬만하면 싫어할 사람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살짝 그런 게 있잖아요. 단와인을 좋아해. 단와인 그러면 약간 저렴한 느낌도 있긴 있거든요. 싼 거다 뭐 이런 느낌? 그렇죠. 꼭 그런 건가요? 근데 실제 판매 가격을 봤을 때는 로마네 꽁티처럼 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스위트 와인은 없습니다. 그렇죠. 일단 판매 가격을 보면 실제로 시장에서도 아무래도 레드 와인에 대해서 가장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게 맞고요. 스파클링 샴페인 뭐 여러 가지 와인들이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에 이제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최고가 와인들 대부분은 다 레드 와인입니다. 근데 뭐 최고가까지 우리가 먹어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렇죠. 네. 흔히 얘기하는 뭐 돈페리뇽,
돈페리뇽 정도가 이제 이런 게 그게 샴페인인가요? 아니면 뭐 스파클링? 샴페인입니다. 샴페인이고 샴페인. 샴페인 중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네. 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레인지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와인쟁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페리뇽은 네. 차로 치면 벤츠 C클래스다. 벤츠 C클래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물이야. 네. 물이긴 한데 약간만 내가 큰 네. 맘 먹으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질러볼 수 있다. 정도가 되는 게 이제 벤츠 C클래스의 느낌인 거죠. 지금 한 얼마 정도 하죠? 병? 지금 싸게 사시면 한 30만 원 정도. 아, 싸게 사면. 네. 보통 이제 조금 더 와인바나 그런 데 치면 한 네. 5, 60만 원 정도에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을 하려면 이제 와인샵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대부분은 이제 바에서 드시는 경우는 많이 없고 네. 대부분은 이제 샵에 가서 드시죠.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모에샹동 이런 거를 좀 먹어봤는데 이 돈페리뇽이랑 그 같은 계열이라고 같은 해야 되나? 회사죠. 예. 그쵸, 그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이비통을 만드는 LVMH 회사에서 같이 소유하고 있는 그 루이비통에 사는 네, 거예요? 루이비통 네네네. 회사에서 이제 다 인수를 해서 거느리고 있는 브랜드고요. 네. 그래서 돈페리뇽을 한 번 딱 먹어본 것 같은데 그 모에샹동이랑 이게 이 정도 가격 차이일까? 그게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 10배까지는 아닌가? 한 모에샨동이 한 6만 원 정도 하니까요. 그쵸. 대충 한 네, 5배? 샵에서. 5배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배까지 맛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 아니죠. 그런 느낌인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모든 이제 취미에 돈을 드린다고 해서 네, 네. 5배를 드린다고 해서 5배가 맛있는 건 아니고 하긴, 네. 그렇긴 하지만 근데 확실히 먹어볼만 하다. 네, 한 번쯤은 네, 네네. 먹어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냥 집에서 가볍게 그러니까 친구들과 이렇게 좋은 모임에서 먹기에는 모에샹동 같은 게 모에샨동만한 와인은 없죠. 네네, 네, 그런 실제로도 이제 모에샨동이 다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브랜드다 보니까 네. 와인 메이커도 서로 왔다 갔다 해요. 돈필이랑 만드는 셰프죠. 네. 셰프라고 할 수 있는 양조가드가 네. 이제 한 10년 하다 보면 모에샨동으로 넘어가거나 아. 네, 지금도 현재 이제 모에샨동을 만드는 양조가가 돈필이랑 만드는 양조가입니다. 오, 가성비가 좋은 거네요. 정말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은 거죠. 아, 이걸 꼭 먹어야겠구나. 네. 제가 그 모에샹동 한번 어떤 모임에 딱 갖고 갔는데 거기가 와인을 모르는 곳이었어요. 그 나름 어쨌든 모에샹동을 보통은 이제 10,000원, 20,000원, 뭐 코스트코 이런 거 갖고 가는데 이건 나름 그래도 그렇죠. 그거보다 나름 비싼 신경 써서 거잖아요. 가지고 네, 가신 신경 거죠. 써서 가져가는데 모르니까 되게 보람이 없더라고요. 그걸 어렵게 찾아갔는데 그래서 이거는 좀 알긴 알아야겠다. 최소한의 건 알긴 알아야겠다. 그때 그렇죠. 생각을 좀 하긴 이게 돈을 쓰고 했습니다. 가져가서 좀 알려주세요. 알려줘서 이제는 네. 이게 크게 보면 스파클링인데 이게 네. 다르다. 플러스 상판역에서 만들어서 돈필이용 30만 원짜리 와인을 만드는 메이커가 만드는 와인이다. 니들이 뭘 모르는구나. 그래? 키를 팍팍 내주셔야 이제 됩니다. 그래서 뭔가 가져온 사람이 항상 이렇게 말이 많았군요. 많이 많죠.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네. 그러면 이제 듣는 사람들은 그래 아닌 것 같은데 막 대화가 시작이 네, 되겠죠. 네. 약간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네. 어쨌든 와인이라는 거는 그 안에 이제 백그라운드에 이제 스토리들이 다 엮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스 브레이크가 될 수도 있고 네. 어쨌든 맛있게 먹으면 좋은 거잖아요. 그 스토리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이 와인 라벨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정보들이.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 라벨을 거의 읽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라벨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요? 그 읽어야 되려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읽을 수 있는 거죠? 사실 거기서 이제 구대륙과 네. 신대륙의 차이가 크게 나는데요. 네. 일단 샴페인을 스펠링을 보시면요. 만약에 처음 이 스펠링을 보신 분들은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부터 아마 조금 두려움이 겪으실 거예요. 네. 이거 샴파그네라고 써있는데 이걸 샴파그네 읽어야 돼. 뭐라고 읽어야 되라고 모르실 텐데. 네. 근데 이제 구대륙과 신대륙을 가장 쉽게 판별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면 라벨에 있는 글자를 봤는데 내가 이거 자신 있게 읽을 수 있어. 그럼 영어입니다. 그렇죠. 영어는 뭐죠? 영어는 신대륙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는 아니에요. 그냥 읽을 수 그렇죠. 있다. 읽을 수 있다. 그냥 읽을 수 있겠다. 근데 예를 정도? 들어서 알파벳에 뭔가 내가 저렇게 뭐 G와 N이 붙어 있는 거 본 적이 없는데? 라든지 아니면 뭔가 그래가지고, 예. 똥똥 점이 찍혀 있다든지 내가 생전 처음 보는 알파벳에 나열이 돼 있다. 이러면 이건 영어가 아니라는 뜻이고 네네. 그건 구대륙입니다. 그래서 구대륙 같은 경우 공부가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학원을 가게 돼서 배운다고 했을 때 그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어쨌든 내가 이거 평생 이제 마실 것 같고 와인을 마실 것 같고 그러면 결국에는 신대륙 와인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 네. 구대륙을 넘어가야 되고 그럼 그 구대륙의 와인을 제대로 이제 알아보고 고르려면 라벨을 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대륙 와인을 내가 라벨 읽으려고 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와인을 좀 오래 내 취미로 가져가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라는 게 좀 필요한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라벨 쉽지 안에 않죠? 네. 그렇죠. 쉽지 라벨 않죠. 안에 그 원산지 같은 것도 있는 거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구대륙의 모든 와인의 라벨에는 반드시 원산지 표기에 대해 뭔가가 표기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네. 때루아라고 그 땅이죠, 땅. 그렇죠. 어떤 땅에서 났는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게 땅이 어디야 그렇게 알 수는 없는 거고. 근데 그런 것도 라벨 안에 표시가 되는 건가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개념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와인을 비싸게 팔아왔던 네. 국가거든요. 중요한 기간 산업 중에 하나죠. 이 비싸게 팔려면 물론 양조가의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이 재료가 특별한 것이고 프랑스에서만 난다는 거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고 똑같은 프랑스에서 나더라도 옆 동네 포도와 내 포도밭의 포도가 다르다는 것들을 누군가가 대신 증명을 해줘야 한단 말이죠. 그거를 증명해 주는 게 결국은 이제 테로와라는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되게 인접한 밭인데 네. 국가가 이미 다 지적도처럼 다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국가가 보증해 줍니다. 내 땅은 아주 좋은 포도가 나오는 포도밭입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줍니다. 근데 그것도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 그 온난화 때문에 땅도 약간 성질이 변하면서 그렇죠. 그것도 또한 100년 전과 지금은 좀 다르다라는 그렇죠. 생각도 확실히 들긴 현재 하네요. 그 프랑스 와인 인기가 조금씩 떨어지고 네네.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고요. 네네. 그렇군요. 그 와인 중에 말씀하신 유명한 게 로마네 꽁티 같은 게 있잖아요. 또 유명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사실 로마네 꽁티 바로 근처에 있는 와인들이 다 유명해요. 다만 로마네 네. 꽁티가 너무 비싸고 너무 유명하니까 그 로마네 꽁티 지역의 그 그렇죠. 근처 와인들. 그 근처 와인들. 네네. 예, 그 근처 와인들이 가장 이제 비싼 거고, 로마네 꽁티가 그 안에 담긴 스토리가 바로 그 테로와라는 거를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로마네 꽁티, 그 로마네 꽁티가 밭 이름이거든요. 네. 밭 이름이라는 얘기가 그 테로와라는 얘기예요. 네네. 로마네 꽁티라는 그 오너가 포도밭을 한 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비싼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면 삼성동인 거예요. 삼성동에 누구는 어떤 건물주는 아셈타워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건물주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동 안에서 기라성 같은 이제 건물주도 되게 많은데 네. 특이하게도 로마네 꽁티는요 삼성동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삼성동 자체가 모두가 다 이 한 사람의 소유의 땅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네 꽁티라는 게 대부분은 지역명하고 자기네 와이너리 이름을 쓰거든요. 네. 삼성동에 아센터 이렇게 쓴단 말이죠. 네네. 근데 여기는 삼성동이라고만 쓰면 네. 그냥 끝이에요. 왜냐하면 삼성동에 나밖에 없으니까. 그게 그 로마네 꽁티의 클래스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독점력 중에 하나죠. 와, 그러면 그 로마네 꽁티 집안은 엄청 부자겠는데요? 엄청 부자죠. 엄청 부자지만 근데 이제 매출 사이즈를 보면은 네. 신데르게 와이너리들이 사실 어이없게 매출이 워낙에 높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네. 이게 2억도 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게 이들이 처음 팔 때 가격은 아닌 거잖아요. 처음 팔 때 가격은 아니죠. 경매에 넘어갔을 때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정가로 파는 거예요? 처음에 팔 이분들은 때는? 사실 판매라는 개념보다는 네네. 거의 배당에 가까워요. 배당. 네네. 그래서 거의 이제 주주, 이건 일종의 하나의 폐쇄적인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네 꽁티는 자기네 와인들을 판매를 하지 않아요. 자기네 와인들만의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배당을 주는 특정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 안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게 그냥 돈이 많다고 해서 들어갈 수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명성, 그다음에 와인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거기 배당을 신청할 수 있고 네. 그분들한테 이제 로마네 꽁티 한 병하고요. 네. 로마네 꽁티 그 와이너리를 만든 다른 와인들 있죠. 네, 즉 네. 로마네 꽁티라는 클래스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네. 이제 그보다 조금 등급이 낮은 와인들을 패키지로 판매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네. 세트처럼 하나 이런 한 병을 식으로. 파는 게 아니에요. 그냥 6병 로마네 꽁티에서 나온 6종의 다른 와인들을 이제 한 박스에 담아서 네. 그거를 사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갖고 있다가 경매에 내 가지고 또 이렇게 땅 그렇죠. 튀우고 막 네. 이런 경우들이 생긴다.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다른 것들은 잘 안 팔리니까 네. 경매에 잘 안 나오고 그중에 로마네 꽁티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경매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야, 그렇게 이 사람들한테만 판다니까 뭔가 한번 그 클래스에 들어가 보고 싶고 그런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근데 들어갈 방법은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냥 뭐 지인 추천 정도로 들어가지 않을까로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 그 신의 물방울? 신의 물방울 같은 걸 보면 그 신의 물방울이 그 아버지가 이제 엄청난 와인 평론가. 그렇죠. 근데 그 와인 평론가가 그 절대 미각 이런 걸 가지고 있어서 포도만 보고도 이 포도를 맛보고 이 포도에서 나온 와인은 잘 될 거다 아닐 거다 이걸 판단해서 그 포도를 그 선물처럼 전매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큰 부자가 됐다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그런 게 가능하고요. 네. 그게 이제 실제로 신대륙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신대륙이라는 거는 토착 품종이 없고 네. 이제 품종을 수입한 거예요.
프랑스는 이탈리아를 수입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수입한 포도를 가지고 이제 새로 뭐 칠레든 미국이든 어디든 간에 포도밭을 조성한 다음에 나무를 막 심단 말이죠. 그럼 포도가 열려요. 이 포도를 가지고 이제 와인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럼 와인을 누가 만드냐? 이제 구대력 같은 경우는 이미 가문들이 있잖아요. 로마네 꽁티 일종의 가문이니까 뭐 2세, 3세들이 계속 이제 물려받으면서 와인을 계속 만든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그냥 눈을 떠보니 나는 로마네 꽁티의 자손이 돼 있고 나는 그냥 두기국을 받는 거죠. 나는 어차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냥 여기서 와인을 만들다가 또 2세한테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취업 걱정은 없어서 좋긴 하네요. 취업 걱정도 없는 거고 사실 이미 다 트레이닝이 돼 있는 이제 와인 메이커들이 이미 수십 명이 이제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신대륙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포도밭도 이제 막 산 거고 포도가 열렸으니까 누가 만들 사람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로마네 꽁티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던 와인 메이커를 데리고 옵니다. 근무를 했었지만 경력직 피는 섞이지 않는 거예요. 피가 섞였으면 물려받으면 되니까 오라고 해도 안 오죠. 안 오는데 거기서 근무를 하던 직원들 중에 임원급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역에다가 포도를 재배를 했어요. 이 포도의 맛을 보고서 이거는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짜리 와인을 만드십시다. 이걸 만드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플라잉 와인 메이커라고 부르는 직업군도 새로 생겨났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비즈니스적으로는 그게 좀 더 크게 되고 더 글로벌하게 퍼질 수 있는 그렇죠. 가능성이 이제 있네요. 로마네 꽁티가 이제 물론 부자지만 신대륙에 있는 와이너리 회사들보다 매출이 훨씬 더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산량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에도 와인이 나오긴 나오잖아요. 한국에서 와인이 나오긴 나오죠. 그것도 똑같은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토착 품종, 이거 머루포도를 가지고 이제 와인을 만드는 경우에는 토착 품종을 가지고 만드는 이제 머루포도 와인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한국에서도 뭐 프랑스 카베르네 쇼비뇽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품종을 수입을 해서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신대륙 와인처럼 수입한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게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한국도 점점 온난화돼서 더워지고 있으니까 한 50년, 100년 후에는 한국에서 나온 포도로 되게 좋은 그 와인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한국은 기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불리한 환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과일을 마시는 게 참 많잖아요. 근데 그 말은 이제 여름철에 참 덥단 말이죠. 그 시절에 잘 큽니다. 잘 커서 과일이 잘 익는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게도 포도는 정반대예요. 햇빛이 너무 많이 쬐고 너무 달아지면 얘가 산도가 떨어지고 너무 써지면서 이제 오히려 맛없는 저가의 와인이 됩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죠. 지중해나 이런 데는 햇빛이 그렇게 떨어지는데. 그렇죠. 햇빛은 좋지만 온도가 높지 않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후. 이제 지중해성 기후의 가장 큰 특징은 여름이 햇볕은 좋은데 이제 선선하다. 온도가 폭염까지 가지 않고 선선하기 때문에 지중해성 기후가 와인을 키울 때는 가장 좋은 기후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기온이 또 높으면 안 되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햇빛이 이제 확 쬐다가 갑자기 이제 며칠 동안 장마가 오면 그 나무가 햇빛을 또 며칠 동안 못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조건들이 사실은 이제 좋은 와인을 만드는 양조형 포도를 기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기후라서 사실 10년 후, 20년 후가 돼도 포도 자체에서 좋은 환경을 갖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렇게 안깝네요. 그래서 딸기나 참외 이런 건 참 맛있는데 그렇죠. 외국에서 이렇게 맛있는 딸기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포도는 안 된다. 올해 양조형 포도는 실제 과일로서의 매력들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실제 맛을 보면 야 이걸 어떻게 먹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시큼하고 알도 작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초보들을 위한 거니까 초보가 먹기에 그러면 요 브랜드 좋다. 그런 거 혹시 추천해 줄 만한 거 있으세요? 브랜드보다는 이제 품종으로 네네.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제가 이제 신대륙 와인부터 먼저 입문을 하시라고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신대륙 와인들은 라벨에 품종을 다 써놓습니다. 근데 구대륙 와인은 어떤 걸 사도요. 거의 98%는 품종을 안 써놔요. 아, 그래요? 네. 그거는 그쪽의 그 자존심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거기서는 그 품종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나 알지? 나 이런 거. 그러면 우리 같으면 횡성 갔어. 그러면 한우 먹어야지. 알잖아요. 굳이 한우로 말을 하지 않아도 횡성하면 한우를 떠올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횡성에 왔어요. 여기 뭐 먹어야 되지? 짜장면 먹어야 되나? 뭘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한우란 말이 이제 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대륙 같은 경우는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또 와인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알려야 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 지역명만 봐서는 이제 알 수 없으니까 품종을 같이 연결을 하게 돼 있고 구드르 와인들은 품종을 쓰지 않아도 다 알았던 거예요. 그냥 여기는 다 뭐 샤르도네를 써. 여기는 다 쇼비뇽 블랑을 써.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로마네 꽁띠 이거는 지역 이름이고. 그렇죠. 근데 지역 이름이 이거 품종이 안 써 있는데 근데 프랑스 사람들 누구나 다 압니다. 로마네 꽁띠는 그리고 그 로마네 꽁띠 인접한 모든 지역들은 다 피노누아라는 품종을 쓴다는 거를 표기하고 있지 않아도 알고 있죠.
그 우리가 얼핏 들었던 카르비네 쇼미뇽이나 뭐 피노누아 이런 그렇죠. 것들은 품종이고. 품종이죠. 아, 이게 다르구나. 거꾸로 이제 프랑스의 보르도라는 지역도 네. 거기가 이제 카베르네 쇼비뇽을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해서 널리 알린 곳이거든요. 네. 거기도 보르도에 샷도 뭐라고 어렵게 써 있지 네. 어디든 거기 카베르네 쇼비뇽이라고 품종이 적혀 있지 않아요. 그 보르도도 이거는 그냥 그 지역이고. 그렇죠. 거기는 그냥 카베르네 쇼비뇽 가지고 잘 만들어. 근데 뭐 지역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지. 그렇죠. 피노누아 이런 거는 들어보긴 했는데 그 품종 자체는 그러면 되게 많은 건 아니네요. 사실은 어느 정도, 품종은 네. 굉장히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많이 쓰는 품종은 네. 품종 정해져 있죠. 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굉장히 상업적인 목적이 강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신대륙에서 어떤 산업체가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와인을 만들려고 해. 그러면 뭘 따라 해야 되겠어요? 국가적으로 뭔가 산업을 일으키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담고 싶어하는 벤치마킹한 대상이 있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 프랑스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이제 지향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와인들은 프랑스이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지역만 몇 개 찍는 거죠. 삼팡류 지역, 보르고르 지역, 보르도 지역 이런 지역들의 와인들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 품종 똑같은 품종을 수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라잉 메이커를 데려와서 와인을 만들죠. 그리고 어떻게 팔까요? 그냥 우리 이렇게 파는 거예요. 우리는 보르도의 품종과 보르도에서 와인 만드는 사람을 데려와서 만들었는데 가격은 5분의 1입니다. 라고 파는 거죠. 그렇게 시작이 된 게 신대륙 와인의 역사죠. 다만 이제 보르도처럼 라벨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 네네. 그냥 우리는 카베르네 쇼비뇽이라고 품종을 딱 써놨기 때문에 한번 내가 이걸 맛있게 먹으면 그냥 모르겠지만 카베르네 쇼비뇽 써준 거 먹으면 비슷한 맛이 나네? 이게 학습이 되니까 이제 와인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카르비네 쇼비뇽, 뭐 피노누아 이렇게 써 있으면 그게 같은 제품이 아니라 그 같은 품종을 품종인 가지고 거죠. 여러 가지 제품이 나와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런 거구나. 그러면 초보가 딱 먹기에 좋은 품종은 주로 화이트 품종 중에서는 이제 쇼비뇽 블랑. 네, 쇼비뇽 블랑이 이제 가장 가볍게 드실 수 있는 네, 네. 접근하기 쉬운 품종이고요. 네. 가격대도 한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로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쇼비뇽 블랑을 드셨으면 그 다음에 샤르도네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쇼비뇽 블랑 다음에 샤르도네. 네. 샤르도네는 조금 더 이제 바디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밀도거든요. 밀도. 쇼비뇽 블랑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묽으면서도 깔끔하게 드실 수 있는 스타일이라고 보신다면 샤르도네는 조금 더 과일 맛도 많이 나고 뭔가 내 감각을 풍성하게 해주는 품종이 샤르도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피노누아는 어떤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레드 와인 품종 중에서 세 가지 정도 드셔보시면 되는데 네네. 그 중에 하나 피노누아죠. 피노누아는 이제 레드 와인 품종 중에서 가장 조금 부드럽고 연한 스타일입니다. 바디감이 가장 약한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베르네 쇼비뇽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이기도 하고 이 탄닌감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류랑 여러분들이 아마 그 레드 와인 하면 고기랑 먹어야 돼 라는 생각을 만들어준 장본인의 사실은 카베르네 쇼비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얘가 굉장히 키우기가 쉬워요. 키우기 쉽다 보니까 네. 신대륙에서 널리 퍼졌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레드 와인 하면 고기를 떠올리시는 게 카베르네 쇼비뇽 네.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거꾸로 이제 피노누아는 같은 레드 와인이지만 연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고기보다는 조금 더 버섯이 들어간 요리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피노누아 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레드에서 세 가지라고 하셨는데 마지막은 시라즈 품종인데 시라즈요? 네, 시라즈 품종인데 그냥 시라즈는 호주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호주에서 본격적으로 개발한 품종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요. 그래서 첫 맛부터 약간 캬 하는 맛이 나옵니다. 쓴 거 아니에요? 딱 아니죠. 보면. 이제 카베르네 쇼비뇽이 조금 더 탄닌감이 좋아서 약간 쌉쌀하고 드라이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약간 떫은 맛. 시라는 조금 더 이제 정말 잘 익은 과일 맛. 자, 자두, 약간 블루베리 이런 것처럼 잘 익은 과일 맛이 나서 그냥 별다른 안주 없이 와인만 먹어도 진짜 과일에다가 칵테일 만든 것처럼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게 시라즈 와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한 번쯤 먹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그렇죠. 도대체 무슨 맛이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유를 하는 게 그 친숙한 이제 음식이란 비유를 하면요. 카베르네 쇼비뇽은 된장찌개예요. 먹는 순간 첫 맛은 잘 모르겠는데 입에 넘길 때쯤에 확 퍼져나가는 그 향과 그 피니시가 길잖아요. 크 한단 말이죠. 근데 시라즈는 김치찌개예요. 첫 맛부터 야, 이 맛이지. 이럴 정도로 이제 입안을 바로 이제 폭격해주는 이제 그 존재감이 강한 게 시라즈고 평소에 내가 김치찌개를 좋아했어. 그러면 시라즈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취향이 잘 맞을 수 있고요. 된장찌개를 좋아했어. 그러면 카베르네 쇼비뇽을 좋아하실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전 순두부찌개 좋아하는데 순두부 정도는 그러면 이제 고추장 베이스니까 시라즈 쪽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정말 와인 학교 와인 클래스 같은 걸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왜 하는지를 알겠네요. 얘기를 들으면
와인 클래스는 요겁니다 하고 바로 한번 맛보게 하잖아요. 그렇죠. 아,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아카데미와 클래스의 차이죠. 네. 아카데미에서는 물론 시음도 하긴 하지만 네. 일단 내 앞에 책이 놓여진단 말이죠. 네. 이제 공부를 하러 가는 것이에요. 네. 공부는 이제 대부분 9대6, 9대6의 라벨을 잘 읽을 수 있고 네. 거기서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등급책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아카데미에 가는 거고 일단 여러분들 입문하실 때는 아카데미를 가기보다는 신대륙 위주로 맛을 많이 보면서 그 맛을 재미를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서재에서도 가끔 그런 와인 클래스 같은 거 하지 않나요? 네, 클래스 많이 운영하고 있고요. 기업에서 와인 동호회에서 요새 제일 많이 오고 계시고 아, 아예 네. B2B로 그냥 아예 이렇게. 네,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교직원 모임 이런 식으로 모임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냥 늘 만나던 사람들이 만날 때 뭔가 컨텐츠가 하나 있으면은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참석률 올라가고 싶을 때 맞아요. 네, 그럴 때 원포인트로 제가 와인 클래스를 잠깐 해드리고 네. 맛있는 음식과 와인을 그 자리에서 드시는 클래스를 같이 하고 있죠. 옛날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모일 때 맨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 모여서 이제 얘기하고 뭐 그런 거 좋지만 너무 똑같은 것만 하면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그런 거 하면 강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요즘은 점점 약간 취미 쪽으로 그렇죠. 와인 뭐 이렇게 가는 것 그리고 같아요. 뭐 어디 단톡방에서 예를 들어 무슨 네. 뭐 번개를 하거나 네. 아니면 무슨 뭐 동문회 같은 거 한다고 쳤을 때 그냥 우리 얼굴 한번 보자라고 하면 다들 그냥 좋지. 근데 좀 바쁜데 이러던 애들이 제가 좋은 보르도 와인 하나 딴다 이러면 갑자기 그래? 그죠. 약간 그, 돈페리뇽 있어, 막 그 이러면. 반응의 농도가 달라집니다. 그 돈페리뇽 하나 누가 갖고 온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삼성률이 갑자기 네. 확 올라가는 거죠. 스케줄을 변경하잖아요. 사람들이. 나 바쁘긴 한데 옮길 수 있을 것 같아. 온도가 달라요. 온도가 달라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재밌게 지금 우리 그 계속 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취미 수집, 와인 재밌으시죠? 네, 와인에 대해서 좀 더 실용적인 얘기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